3장으로 넘어가서 자율주행, 테슬라가 꿈꾸는 기계는 자율주행의 시작,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 2004년 3월에 캘리포니아 남동부 모하비 사막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늘어섰습니다. 240여 킬로미터를 질주하는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왠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량 두 대는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철수해야 했고, 한 대는 출발과 동시에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자동차도 많았습니다. 게임에서나 볼 법한 버키카가 있었고, 방금 화성에서 들어간 듯한 큐리오시티를 닮은 탐사차도 있었죠. 픽업 트럭이나 지프 SUV, 6년 군용 트럭을 개조한 차도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차량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죠. 심지어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상단에 AMD 서브를 장착하고 내부에는 자이로 스코프를 장착해 운전자의 도움 없이도 오토바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관객이 관심을 끌었지만 출발하자마자 좌우로 요동치면서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오토바이의 균형장치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철거스러 나온 차량도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두로 달리던 차량은 1986년 산 흠비를 개조한 차였는데 지붕을 잘라내어서 컴퓨터를 얹었고 시트를 드러내어서 개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는 모퉁이를 돌아오다가 제방에 걸리고 말았죠. 빠져나오지 못한 제 타이어가 모두 타버릴 때까지 헛돌았죠. 선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행거리 240km 중에서 고작 11km 밖에 달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서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죠. 이 대회에 완전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차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기자들이 우승팀을 지지하려고 황량한 사막까지 찾아와 코스 결정적인 네바다 프림에 잔뜩 모여 대기하고 있었지만 우승은커녕 결승점을 지난 차량을 단 한 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사막에서 멍하니 대기한 채 선두로 달리던 차가 고작 11km 정도를 달리다가 불이 났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언론에서는 사막에서 대실패를 겪은 다르파 따위의 기사들만 잔뜩 올라왔습니다. 괜히 차 운전자들이 좋았던 하루라고 지적한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기획국의 약칭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런 최악의 결과를 내고 말았으니 비난의 화살은 쏟아졌죠. 다르파는 이른바 미친 과학국이라는 별명을 지닌 기관입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자 깜짝 놀란 미국이 이에 대응적으로 설립한 군사적 목적의 연구기관입니다. 핵심적인 연구를 후본으로 정부기관으로 1969년에 인터넷 원형이라고 하는 아파넷 개발에 주목받고, 아파넷이라는 이름은 다르파의 예전 이름인 아르파와 네트워크를 뜻하는 넷의 합성으로 원래 핵전쟁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군사용 네트워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다르파는 매년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상금을 내거는 경쟁 방식의 대회를 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군은 보급품을 싣고 위험한 군사지역을 통과할 때 자율주행차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차량이 공격을 받거나 혹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미국 의회는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를 승인하면서 2015년까지 지상군용 차량의 3분의 1을 무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물론 2024년인 지금까지도 실전에 투입된 지상군용 자율주행 차량은 한 대도 없으니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이었죠. 어쨌든 대장소 또한 당시에 이라크 전쟁 중이던 중동 지역의 전투 현장과 비슷한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을 택합니다. 그러나 저 대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우승자는 없었습니다.
다시 도전한다. 이번에는 2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겠다며 상금을 2배로 올려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한다. 자율주행자 스탠리가 우승한 비결은 2005년 달파 그랜드 챌린지 막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팀이 참여했고 우승팀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지요. 예정에 돋보이는 두 팀이 있었으니 지난 대회에서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오래 주행했던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레드팀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탠퍼드 레이싱팀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대학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탠퍼드 대학교 소속으로 참여한 책임자 세바스찬 스러는 이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소속의 책임자 레드 히테크와는 동료 사이였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대회와 같은 끔찍한 악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릴레이가 이어졌고 경쟁 끝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탠리가 6시간 54분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외에도 23대의 결승 진출 차량 중에서 단 한 대를 제외하거나 지난 대회 최고 기록이었던 11여 킬로미터를 더 달렸고 놀랍게도 212km에 달하는 불꽃을 완주한 차량도 5대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세전이가 대회에서 우승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장애물이나 지형 같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GPS에 따라서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스탠퍼드 레이싱 팀은 지도나 경로 탐색보다는 지형을 인식하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지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이 대회에 주목을 했습니다. 대회 참가로 달파 그랜드 챌린저 현장을 찾았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봤죠. 당시 스탠퍼드 레이싱 팀을 이끌던 스러는 페이지와 나란히 앉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후에 스러는 2007년 구글에 합류합니다. 처음에는 구글 스트리트 뷰를 만들었습니다. 스트리트 뷰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를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스러는 선뜻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프로젝트인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가 스트리트 뷰로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토대를 마련하는 스러는 마치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페이지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얼마나 어려운 프로젝트인지 잘 아는 스런이 감히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과감하게 시작해보자고 부적인 사람이 바로 페이지였죠. 결국 페이지의 비전에 공감한 스런은 10여 명의 엔지니어로 자율주행팀을 꾸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달파 그랜드 챌린지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자율주행 원년 멤버들이었죠. 이때부터 구글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연구합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공식 페이지 정리,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고 베이저 정리는 18세기 영국의 목사 토머스 베이저가 증명한 확률에 관한 공식을 말합니다. 생전에는 그이는 수학 관련 책을 출간하지 않았고 그의 공식 또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잊혀가던 공식은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베르 시몽 마르키스 드 라플라스가 그의 업적을 정리해서 베이저 정리로 발표하면서 빛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사가 나올 확률이 5.4분의 1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베이저 정리는 확률을 미덕으로 바라보고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베이저 정리가 자율주행차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신호들 뿐이죠. 자율주행차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경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때 자율주행차의 상황 판단은 수학 문제로도 같이 단원의 규칙으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서 도로를 살펴보며 가야 할 구간과 가지 말아야 할 구간을 끊임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러 센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센서 전쟁이다. 센서로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레이저 배치를 이용하는 라이더는 직선으로 길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채널 단위로 레이저를 쏘면서 차량의 지붕위로 360도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물론 라이다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특성상 악천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라이다, 그다음 카메라, 추가 레이더 센서, 또 메인 컴퓨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카메라는 동물의 눈으로 도로를 바라보고 도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라이다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했네요. 라이다 없이도 모방학습, 인간의 운전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도로 위에 장애물 레벨링된 주행 데이터 갑자기 끼어들기 감지도 하고 등등으로 모방학습을 통해서 완벽한 자율주행은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스피커와 비교해보죠. 카카오미나 STT 루후가 100번의 발화 중에서 99번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정지 신호 중에서 99개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박수 쳐줄 생각이 들까요? 자율주행 기능에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오인식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분이 스스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무엇보다도 완벽에 가까워야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옵션은 완전 자율주행은 이름과는 달리 여전히 2단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비행기 사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례. 비행기는 에어버스사의 A330 기종으로 자동화된 조종석과 전자식 제어 시스템을 갖춘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율주행의 딜레마는 누구를 희생해야 할까요? 이건 그가지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윤리 문제도 있죠. 또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되었다고 해도 윤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광차가 선로를 따라 그 선로에서 5명이 묶여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그렇네요. 자율주행과 바꿀 미래는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과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네요.